육사 출신 중이가 군대 식당에서 자신과 다투던 식당 이모의 머리에 음식을 퍼붓게 되고 그녀가 사단장의 어머니였음이 밝혀지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북녘의 땅과 맞닿은 대한민국 최북단의 군사 요충지. 겨울이면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매서운 철베리아의 칼바람이, 여름이면 DMZ의 정적을 깨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곳.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제6보병사단 푸른 별 청성부대의 심장이었다. 이곳 청성부대에 촉망받는 엘리트 차진욱 중위에게 철원의 혹독한 자연과 낡은 부대 시설은 자신의 원대한 야망을 가로막는 하찮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교 임관 후에도 각종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최고 등급을 놓친 적이 없는 그야말로 별을 달기 위해 태어난 남자였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금수저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비상한 두뇌와 노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해 온 지독한 엘리트 의식과 완벽주의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다. 그의 눈에 세상은 자신과 같은 소수의 유능한 엘리트와 그들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다수의 평범한 이들로 나뉘었다. 그는 병사들의 고충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들의 나태함과 비효율성을 먼저 지적했고 경험 많은 부사관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구시대적인 잔소리로 치부하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그의 완벽주의는 종종 부하들을 질식시켰고 그의 오만함은 그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올바르다고 굳게 믿었다. 중대장님, 이번 진지 공사 계획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병사들의 피로도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루 정도 휴식을 보장해 주셔야. 중대 선임 하사인 베테랑 원사가 어렵게 건의를 해도 그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다. 원사 감성에 기댄 지휘는 패배를 부를 뿐이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 이틀만 더 몰아붙이면 우리는 목표 기한보다 사흘이나 앞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 병사들의 정신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오. 그는 효율과 성과라는 이름 아래 인간적인 가치들을 경시했다. 그는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철원을 떠나 국방부의 핵심 요직에 앉아 자신의 원대한 비전을 펼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 빛나는 푸른 별 부대의 마크는 그에게는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하나의 발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이 철원의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될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차진욱 중위의 차가운 세상과는 달리 청성부대 사단 직할대대의 병영식당은 언제나 사람 사는 온기로 북적였다. 수백 명의 장병들의 세끼 식사를 책임지는 이곳의 실질적인 안주인은 70을 훌쩍 넘긴 민간 조리원 강순덕 여사였다. 그녀는 이 부대의 역사 그 자체이자 살아있는 전설, 그리고 모두의 터줏대감이었다. 그녀는 한국 전쟁 당시 이곳 철원 땅에서 남편과 갓 태어난 아들을 모두 잃은 전쟁 미망인이었다. 피난길에 오르는 대신 그녀는 남편의 유해가 묻힌 이 땅에 남아 군인들의 밥을 짓는 것으로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 병영식당의 주방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거쳐간 장병들만 해도 수십만 명에 달했고 그 중에는 별을 단 장군도 사회에 나가 성공한 기업가도 있었다. 그런 그녀의 성격은 험난한 세월이 그러했듯 거칠고 투박했다. 그녀는 칭찬에 인색했고 말투는 퉁명스러웠다. 매일같이 아이고 허리야, 오늘 들어온 감자는 왜 이리 싹이 많이 났어? 와 같은 푸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부대의 그 누구도 그녀의 그 투정을 진짜 불평으로 듣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의 그 거친 말투 뒤에는 자식 같은 장병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밥을 해먹이고 싶은 애틋한 어머니의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겉으로는 밥 좀 그만 처먹어라, 이 돼지 같은 놈아.
라고 핀잔을 주면서도 뒤로는 몰래 그의 식판에 갓 구운 계란 프라이를 2개씩 얹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부대 내에서 유일하게 계급을 초월한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다. 사단장이 식당을 찾아와도 그녀는 오셨는가 총각. 오늘은 미역국이 맛이 좋으니 2그릇 들게라며 스스럼 없이 대했고 갓 들어온 이등병에게도 똑같이 밥 남기면 내일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다. 그녀의 그 공평무사함과 속 깊은 정을 알기에 부대의 모든 장병들은 그녀를 단순한 조리원이 아닌 부대의 큰 어른이자 어머니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녀는 청성부대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그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따뜻한 윤활유와도 같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다. 기름과 물이 결코 섞일 수 없듯 완벽주의자 엘리트 장교 차진욱 중위와 거칠고 투박한 터줏대감 강순덕 여사의 만남은 예견된 불협화음이었다. 차진욱에게 병영식당은 전투력 유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보급 시스템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강순덕 여사의 식당 운영 방식은 비효율과 비합리의 극치 그 자체였다. 그는 식사 시간마다 강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배식을 하면서 병사들과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 반찬이 모자라자 레시피에도 없는 계란찜을 즉석에서 만들어 내어주는 모습 등 그의 기준에서는 전부 규정 위반이자 비체계적인 행동이었다. 특히 그의 심기를 가장 거스르는 것은 그녀의 투정이었다. 아이고, 오늘 들어온 무는 바람이 다 들었네. 이걸로 깍두기를 담그면 맛이 나겠나. 기름값이 금값이라더니 튀김 한번 하기가 무섭구먼. 무서워. 강순덕 여사에게는 수십 년간 입에 밴 그저 혼잣말과도 같은 푸념이었지만 차진욱의 귀에는 그것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불평이자 식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들렸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는 부대에서 이런 식의 불평과 비효율이 용납되는 것 자체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몇 번이나 그녀에게 간접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다. 이모님, 식자재에 문제가 있으면 정식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교환을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불평만 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대장님, 요즘 배식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병사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의 지적에 강순덕 여사는 그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며 평소의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꾸했다. 아이고, 우리 똑똑한 중이나 반. 밥이라는 게 그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숫자 계산하듯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요. 사람의 온기가 들어가야 맛이 나는 법이지. 정글이 답답하면 내가 와서 직접 국자라도 한번 잡아보든가. 그녀의 그 말은 차진욱의 엘리트 의식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감히 일개 민간 조리원이 육사 수석 출신인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반드시 제거해야 할 부대의 비효율적인 요소이자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괘씸한 늙은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도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병사들과 간부들은 이 위험한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강순덕 여사를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봐 온 몇몇 고참 부사관들은 차진욱 중위의 그 오만하고 차가운 눈빛에서 불길한 조짐을 읽고 있었다. 그들은 언젠가 저 젊고 오만한 장교가 부대의 성역을 침범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거대한 화마를 일으킬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차진욱 중위의 오만함이 극에 달해 있을 무렵 부대에서는 연대급 전투력 측정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각 중대의 전투력과 지휘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다.
차진욱은 이번 훈련을 자신의 능력을 부대 전체에 증명하고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그는 한 달 전부터 밤잠을 줄여가며 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그는 각종 데이터와 전술 이론을 총동원하여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작전 계획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자신의 중대가 이번 훈련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훈련 준비 과정에서 부하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다.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고 병사들의 피로와 고통을 정신력 부족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 그의 독선적인 지휘에 중대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의 완벽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마침내 훈련의 날이 밝았다. 훈련 초반 모든 것은 차진욱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의 중대는 신속한 기동력과 정확한 사격수를 선보이며 다른 중대들을 압도해 나갔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훈련의 마지막 단계인 야간 침투 훈련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갑작스럽게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그들이 도하해야 할 강물의 수위가 급격하게 불어난 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데이터로도 예측할 수 없었던 자연의 변수였다. 중대장님, 이 상태로는 도하가 불가능합니다. 유속이 너무 빨라 고무보트가 뒤집힐 위험이 큽니다. 훈련을 중단하고 상급 부대의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 선임 하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차진욱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훈련 중단은 그의 완벽한 계획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명령을 내렸다. 계획대로 도하를 강행한다. 이 정도 난관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청성부대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전원 즉시 도하 준비. 결과는 재앙이었다.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한 고무보트 하나가 뒤집혔고 몇몇 병사들이 급류에 휩쓸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훈련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그의 중대는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훈련이 끝난 뒤 그는 연대장에게 불려가 군 생활 이래 처음으로 혹독한 질책을 들어야 했다. 차중이, 자네에게 부하들의 목숨은 자네의 그 잘난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한가.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부하를 살리는 것이야. 자네의 그 오만함과 독선이 하마터면 수많은 가정을 파괴할 뻔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실격이야. 연대장실을 나온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자신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따르지 못한 무능한 부하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갈 곳을 잃은 거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그는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을 쏟아낼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던 병영식당의 그 퉁명스러운 늙은이. 그의 발걸음은 이성을 잃은 채 자신도 모르게 병영식당을 향하고 있었다. 파멸의 그림자가 그의 등 뒤를 섬뜩하게 따라오고 있었다. 연대장에게 들은 모욕적인 질책으로 차진욱 중위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실패자라는 낙인과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듯한 부하들의 환청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분노와 수치심을 어딘가에 터뜨리지 않으면 그대로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의 이성을 잃은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병영식당이었다. 저녁 배식이 한창인 식당 안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병사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하지만 차진욱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분노에 찬 시선은 오직 한 곳,
배식구 안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강순덕 여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날의 메뉴는 병사들이 좋아하는 돈육 김치볶음과 계란말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희멀건 밥과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반찬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그때 강순덕 여사가 다른 조리원에게 푸념하듯 말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아이고, 오늘 들어온 김치는 너무 쉬어 빠졌네. 이걸로 볶음을 하면 제맛이 나려나 모르겠다. 그것은 그녀에게는 늘상 있는 재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이미 피해의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차진욱의 귀에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조롱이자 맛없는 음식에 대한 변명으로 들렸다. 이 늙은이가 감히 나의 실패를 알고 나를 비웃고 있구나. 그의 머릿속에서 비뚤어진 망상이 기정사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식판을 쾅 소리가 나게 배식대 위에 내려놓았다. 이모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지금 이게 장병들 먹으라고 내놓은 음식입니까? 뭔 소리여 또. 밥 처먹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가지 웬 시비야? 강순덕 여사가 평소처럼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녀의 그 태도가 차진욱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퓨즈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썩어빠진 정신으로 음식을 만드니까 부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전투력이 약해지는 거야. 당신은 이 부대의 암적인 존재라고. 알아들어? 그의 고함에 시끄럽던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차진욱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느끼자 오히려 더욱 흥분하여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당신이 만든 이 쓰레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직접 처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는 그 말을 내뱉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식판을 집어들어 그 안에 담긴 밥과 김치볶음 그리고 국물까지 그대로 강순덕 여사의 몸을 향해 무자비하게 뿌려버린 것이다. 촤아그 하는 끔찍하고 질척한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뜨거운 김치 국물과 밥알, 기름기 섞인 반찬 찌꺼기들이 강순덕 여사의 깨끗했던 조리원 복과 주름진 얼굴, 그리고 희끗한 머리카락 위로 흉측하게 쏟아져 내렸다. 식당 안의 모든 것이 그대로 멈췄다. 시간도 공간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도. 수백 명의 병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과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장교가, 그것도 중대장이라는 지휘관이 자신의 할머니뻘 되는 노인에게, 그것도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패륜적이고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강순덕 여사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텅 빈 눈으로 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밥알들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다. 50년 넘게 지켜온 그녀의 자부심과 삶이 한 젊은 장교의 오만한 분노 앞에서 가장 더럽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처참하게 짓밟히고 모독당한 순간이었다. 차진욱 중위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 이후 병영식당은 마치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손에 든 숟가락을 떨어뜨린 채 혹은 입에 밥을 넣은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눈앞의 광경에 대한 경악과 존경하던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들의 지휘관에 대한 깊은 환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가장 먼저 이 끔찍한 정적을 깬 것은 주방 안쪽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다른 조리원 아주머니들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였다. 아이고 순덕이 언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비명 소리에 비로소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배식 감독을 하고 있던 급양관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고
식사를 하던 다른 간부들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중희, 지금 제정신인가? 이게 무슨 짓이야? 급양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차진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엄청난 무게를 그제야 깨달은 듯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손에 묻은 김칫 국물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끝났다라는 절망적인 메아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식당의 한가운데 강순덕 여사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동료 조리원들의 손길을 조용히 밀어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아주 느리고 힘겨운 발걸음으로 주방 안쪽의 자기 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굽은 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자신의 얼굴과 머리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를 묵묵히 씻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차갑게 흐르는 수돗물에 그녀의 지난 50년 세월의 자부심과 헌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는 듯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은 차라리 그녀가 소리내어 울거나 화를 내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아프고 미어져 내리는 듯했다. 사건은 즉시 대대장에게 보고되었고 대대장은 이 사안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중대한 사건임을 직감하고 지체 없이 연대장에게 직보했다. 연대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사단 당직 사령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전파했다. 한 젊은 장교가 저지른 분노의 폭발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부대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 시각 차진욱 중위는 헌병들에게 이끌려 식당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병사들의 경멸과 분노가 담긴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다. 그의 귓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를 향해 차갑게 울려 퍼지는 듯한 정적 속의 조용한 메아리만이 그의 영혼을 끝없는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제6사단 사단장실의 불은 유난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단장 한태성 소장은 대한민국 최전방을 책임지는 지휘관답게 강인한 인상과 날카로운 지성을 겸비한 모두가 존경하는 덕장이었다. 그는 회의와 보고로 점철된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막 집무실 소파에 몸을 기댄 참이었다. 그리고는 하루의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집무실 책상에 놓인 직통 전화를 들었다. 철원 병영식당의 조리원으로 일하는 어머니 강순덕 여사에게 거는 안부 전화였다. 그에게 어머니는 고향이자 뿌리였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억척스럽게 자신을 키워낸 강인한 여인이자 그가 군인으로서의 길을 걷는 내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였다. 그는 어머니가 사단 내에서 일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행여나 어머니가 사단장 어머니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거나 구설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역시 아들의 앞길에 혹여나 누가 될까 평범한 민간 조리원으로 조용히 지내왔다. 어머니 접니다. 태성입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그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다. 평소 같았으면 오냐, 내 아들. 밥은 무슨 밥이야? 내 놈 걱정에 밥이 넘어가야 말이지 하는 퉁명스럽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어머니의 목소리가 즉시 들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만이 흘렀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그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재차 묻자 마침내 아주 작고 물기에 젖은 듯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들. 태성이구나. 한태성 소장의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다. 수십 년간 들어온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과 애써 억누르고 있는 깊은 슬픔의 기운을 그가 모를 리 없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몸이 편찮으신 겁니까? 아, 아니다.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오늘, 몸이 좀 으슬으슬해서 일찍 누우려던 참이다. 늙으면 다 그런 게지. 그러니 걱정 말고 너는 어서 쉬거라.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서툰 연기는 아들의 예리한 직감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성품을 잘 알았다. 당신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자식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분이었다. 그런 분이 저토록 힘없이 잠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분명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일을 겪으셨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어머니, 제게는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당장이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대체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들의 단호하고도 걱정 어린 목소리에 어머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낮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니다. 정말 아니다, 아들아. 그냥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생긴 일이다. 그러니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아다오. 제발.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상처보다 이 일이 아들에게 알려져 그 젊은 장교의 인생에 흠집을 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한태성 소장은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헌병대를 동원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감히 자신의 어머니를 욕보인 자를 찾아내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사단장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대신 조용히 당직 사령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사단 직할대대에서 보고된 특이사항이 없는지를 아주 낮은 목소리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예리한 직감은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실체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한태성 사단장의 직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과 거의 동시에 차진욱 중위의 만행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 체계 역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에 있던 급양관과 여러 명의 간부들은 각각 자신의 지휘 계통에 따라 사건을 도구했다. 중대장급 장교가, 그것도 수백 명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민간인 조리원에게 가한 폭행 사건은 그 내용의 심각성 때문에 단 한치의 지체도 없이 상급부대로 보고되었다. 대대장과 연대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사단 지휘통제실에 상황을 전파했다. 장교에 의한 민간인 폭행 및 하극상에 준하는 행위. 사건은 군의 명예와 기강에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었고 즉시 사단 헌병대와 감찰참모실에 특별조사를 지시하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사단 헌병대는 즉시 수사관들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병영식당은 통제선이 설치되었고 목격자 확보와 증거 수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수사관들은 식당 내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고 동시에 사건을 목격한 수십 명의 병사들과 간부들로부터 상세한 진술서를 받기 시작했다. 모든 증언과 증거는 일관되게 단 한 사람, 바로 차진욱 중위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의 평소 행실과 사건 당일의 언행, 그리고 마지막에 벌어진 끔찍한 폭행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었다. 특히 CCTV 영상에는 차진욱 중위가 식판을 들어 강순덕 여사의 몸에 뿌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감찰참모실 역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차진욱 중위의 평소 근무 태도와 부대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유발하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벌였다. 그의 독선적인 지휘 방식과 잦은 마찰,
그리고 훈련 실패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 등이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건의 전말은 더욱 명확하게 그 실체를 드러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보고서들은 최종적으로 종합되어 단 하나의 공식 보고서로 만들어졌다. 그 보고서는 철원 땅에 세워진 거대한 철의 삼각지, 즉 연대의사단의 군단으로 이어지는 지휘보고 체계의 정점을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각, 사단 참모회의가 열리기 직전 사단 헌병대장과 감찰 참모가 굳은 표정으로 사단장실을 찾았다. 그들의 손에는 밤새 작성된 차진욱 중위 대민물의 사건 종합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사단장님, 어젯밤 발생한 사건에 대한 종합 보고입니다. 한태성 사단장은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이미 밤사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단 한치도 드러내지 않은 채 기계처럼 냉정하게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와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다. 가해자 재영연대 영대대 영중대장 중위 차진욱, 피해자 사단 직할대대 병영식당 민간조리원 강순덕. 어머니의 이름 세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다. 보고서는 이제 곧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자 한 명의 아들인 그의 심장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태성 사단장은 종합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고대 그리스의 비극적인 가면처럼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집무실을 가득 채운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화산의 내부처럼 뜨겁고도 무거운 압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헌병대장과 감찰참모는 감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사단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표정처럼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소리였다. 수고 많았네. 보고서는 잘 보았네. 두 사람 모두 이제 나가보아도 좋네. 그의 예상 밖의 차분한 반응에 두 참모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의 명령에 따라 조용히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사단장실. 한태성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창밖으로 웅장한 백두산의 산세와 그 아래 자리 잡은 드넓은 철원 평야 그리고 그 안에 개미처럼 작게 움직이는 부대의 병사들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밥을 지어온 바로 저곳에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아들로서의 뜨거운 분노와 사단장으로서의 차가운 이성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당장이라도 그 오만한 젊은 장교의 군복을 찢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리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하지는 말아다오라던 어머니의 애끓는 목소리가 이명처럼 맴돌았다. 그는 눈을 감고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아들로서 가장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렸다. 잠시 후 그의 명령에 따라 차진욱 중위가 헌병들에게 이끌려 사단장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공포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사단장 앞에 서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디 어머님께 저의 사죄를. 한태성 사단장은 그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일어나라 차중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의 살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자네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지 않을 것이다. 네. 차진욱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다. 내 어머니께서 자네의 처벌을 원치 않으셨다. 자네를 벌하는 것보다 자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지. 그래서 나는 군법이 아닌 내 어머니의 법으로 자네를 심판하기로 했다. 사단장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차진욱 중위에 대한 새로운 특별 명령서였다. 지금부터 자네는 장교로서의 모든 직책과 권한을 박탈당한다. 그리고 남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이 부대의 군수지원대대에 파견되어 특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군수지원대대 말입니까? 그렇다. 자네는 자네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병사들의 식판 위에 오르는지를 자네의 몸으로 직접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자네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사단장의 그 선고는 차진욱에게는 지옥의 나락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과 같은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앞으로 그가 겪게 될 시간들이 군 교도소의 차가운 감방보다 더 혹독하고 군사 재판의 심판보다 더 뼈아픈 처절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단장의 심판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차진욱 중위에게 내려진 첫 번째 특별 임무는 농가지원팀으로의 파견이었다. 그는 다음 날 새벽부터 장교의 전투복이 아닌 허름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낡은 군용 트럭에 실려 철원 평야의 한가운데에 있는 광활한 배추밭으로 보내졌다. 그곳은 청성부대의 김치를 납품하는 계약 재배 농가였다. 그를 맞이한 것은 7순이 넘은 농부 이씨 할아버지였다. 그는 한국 전쟁 때부터 이 땅을 지켜온 철원 평야의 산증인이자 강순덕 여사와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 그는 이미 사단 주임원사를 통해 차진욱의 사연을 모두 전해 듣고 있었다. 왔는가? 듣자 하니 육사 수석 졸업생이라지. 머리로 짓는 농사는 잘할지 몰라도 몸으로 짓는 농사는 처음일 테지. 오늘부터 자네는 중위나리가 아니라 그냥 일꾼 차씨여.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밥은 굶기지 않을 테니 그리 알게. 이씨 할아버지는 무뚝뚝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젊은이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 담겨 있었다. 차진욱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은 끝없이 펼쳐진 배추밭의 잡초를 뽑고 배추 포기마다 거름을 주는 것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 잡아보는 호미를 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밭에 섰다. 평생 펜과 책만 잡아왔던 그의 희고 고운 손은 거친 흙과 잡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어색했고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비효율의 극치였다. 이놈아, 그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하려니 힘만 들지. 허리를 더 숙여. 땅에 대한 예의도 없는 놈. 이씨 할아버지의 불호령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차진욱은 쏟아지는 땡볕 아래 흐르는 땀을 닦을 겨를도 없이 잡초와 씨름했다. 손바닥에는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져 쓰라린 고통이 밀려왔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왜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하나 하는 원망과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강순덕 여사의 얼굴과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라던 사단장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가 들밥을 이고 밭으로 나왔다. 큼직한 양푼에 담긴 보리밥과 갓 담근 열무김치, 그리고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땀 흘려 일한 뒤에 먹는 그 밥맛은 그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호텔의 코스 요리보다도 달고 맛있었다. 그는 허겁지겁 밥을 입 안으로 밀어넣으며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밥 한 그릇이 바로 눈앞에 이 노부부가
이 뜨거운 땡볕 아래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흘린 땀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흙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씨 할아버지에게 걸음 주는 법, 물길 내는 법, 그리고 날씨 읽는 법을 배웠다. 그는 흙을 만지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고 땀을 흘리며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았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어느새 제법 농사꾼의 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단단해졌고 그의 얼굴은 건강한 흙빛으로 그을려 있었다. 그는 이제 철원의 가장 먼 밭에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첫 번째 씨앗을 그의 땀으로 심고 있었다. 철원 평야의 밭에서 한 달간의 훈련을 마친 차진욱 중위에게 두 번째 임무가 주어졌다. 그의 새로운 근무지는 동트기 전 새벽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거대한 군수지원대대의 식품 저장 창고였다. 이곳은 강원도 일대의 모든 부대에 보급될 식자재가 모이고 다시 각 부대로 분배되는 군수 보급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의 임무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전국 각지에서 도착하는 수십 톤의 식자재를 하역하고 품목별로 분류하여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냉동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었다. 그의 새로운 상관은 창고 관리 책임을 맡은 험상궂은 인상의 베테랑 행정보급관이었다. 어이 육사나리. 여기서부턴 내 놈의 그 잘난 머리 대신 몸뚱아리를 써야 할 게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저 냉동고 안에서 내 놈이 냉동 참치가 될 수도 있으니 그리 알라고. 행정보급관은 그에게 단 한치의 특별 대우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병들과 똑같이 무거운 쌀 포대를 나르고 얼어붙은 냉동육 상자를 옮겨야 했다. 그의 손가락은 혹독한 추위의 감각을 잃었고 그의 어깨는 수백 번의 하역 작업으로 멍투성이가 되었다. 이곳에서의 노동은 밭일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밭일에는 생명을 키우는 보람이라도 있었지만 이곳에서의 일은 끝없이 반복되는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노동의 연속이었다. 그는 거대한 창고 안에서 수많은 부품 중 하나가 된 듯한 깊은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새벽에 가장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누군가는 운전을 하고 누군가는 짐을 나르고 누군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냉동 창고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발등 위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극심한 고통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그에게 평소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한 고참 병사가 다가왔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 도와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꼴 좋다 이 새끼. 너 같은 놈은 좀 당해봐야 돼. 그 병사는 과거에 다른 부대에서 차진욱과 비슷한 엘리트 장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차진욱은 그저 증오의 대상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들을 지켜보던 행정보급관이 달려와 고참 병사의 멱살을 잡았다. 이 새끼가 미쳤나? 지금 내 눈에는 저놈이 장교로 보이냐? 저놈은 지금 우리와 똑같이 땀 흘리는 전우다. 전우가 다쳤는데 모른 척하는 게 군인 정신이야. 행정보급관은 그를 거칠게 밀쳐내고 차진욱을 부축하여 의무실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그의 다친 발을 치료해 주었다. 어이 육사. 너무 서러워하지 마라.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그런 법이다. 미워하는 놈도 있고 알아주는 놈도 있는 게지.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버텨내느냐 하는 것이다. 그날 밤 차진욱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창고 구석에 앉아 홀로 눈물을 삼켰다.
그는 가장 차가운 창고 안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따뜻한 인간의 전우애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그의 다친 발등의 고통을 통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군수지원대대의 냉동 창고에서 한 달간의 훈련을 마친 차진욱 중위에게 마침내 그의 길고 길었던 속죄 여정의 마지막 임무가 주어졌다. 그의 새로운 근무지는 그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바로 그 장소, 사단 직할대대의 병영식당이었다. 그에게 내려진 보직은 취사지원병이었다. 그는 이제 장교도 간부도 아닌 식당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취사병들과 똑같이 칼과 국자를 잡아야 했다. 그의 새로운 상관은 그가 예전에 그토록 무시했던 식당의 급양관과 조리원 아주머니들이었다. 이것은 그에게 내려진 가장 혹독하고도 치욕적인 형벌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이 예전에 지휘했던 부하들과 마주쳐야 했고 그들의 동정 어린 혹은 경멸이 담긴 시선을 온몸으로 감장해야 했다. 예전에는 그의 부하였던 병사들이 이제는 식당 안에서는 그의 선임이 되어 그에게 일을 가르치고 지시했다. 어이, 차이병. 감자 깎을 때 껍질 좀 그렇게 두껍게 깎지 말라고 했지. 아까운 식자재 다 버릴 일 있나? 김치 담을 때 고춧가루 좀 골고루 묻혀.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그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묵묵히 그들의 꾸지람과 지시를 따라야 했다. 그는 하루에 수백 개의 감자 껍질을 깎았고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를 다듬다가 눈물을 쏟았으며 뜨거운 솥 앞에서 땀으로 목욕을 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매일같이 강순덕 여사와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실망과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죄책감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식당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고된 노동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그의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는 조리원 아주머니들이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면서도 아들 같은 병사들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급양관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식단을 짜기 위해 밤새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가 비효율과 비합리라고 비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과 사랑이라는 그 어떤 데이터로도 측정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 그의 감자 깎는 솜씨는 날로 발전했고 그가 끓여낸 국은 깊은 맛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식당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섬김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차진욱 중위가 병영식당의 취사지원병으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아침 군수지원대대에서 보급된 식자재 중 무가 잔뜩 들어있는 커다란 상자가 그의 앞에 놓였다. 그의 임무는 그 수백 개의 물을 깨끗이 씻어 깍두기를 담글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물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런데 무의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 표면은 군데군데 흠집이 나 있었고 크기도 제각각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자신처럼 불평을 터뜨릴 뻔했다. 이런 질 낮은 재료로 어떻게 맛있는 김치를 담그란 말인가. 바로 그 순간 그의 뇌리에는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강순덕 여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식판을 엎어버렸던 바로 그날. 그날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질 낮은 무에 대한 할머니의 푸념이었다. 그는 손에 든 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불량품으로만 보였던 그 무가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이 무 한 개가 자신의 식판 위에 오르기까지의 기나긴 여정을 떠올렸다. 철원의 밭에서 이 무를 키웠을 어느 농부의 땀방울, 새벽의 가장 차가운 창고에서 이 무를 날랐을 어느 병사의 숨결, 그리고 이 무를 가지고 어떻게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했을 그 병관과 조리원들의 마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내팽개쳤던 것은 단순히 맛없는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무 한 개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정성, 그리고 그들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손에 들린 차가운 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철원의 밭에서 흘렸던 땀, 군수지원대대의 창고에서 느꼈던 한기, 그리고 이곳 병영식당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배웠던 섬김의 의미까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도가로 향했다. 그리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물을 씻기 시작했다. 그는 무에 묻은 흙을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묻어있던 오만과 편견의 때를 씻어내는 기분이었다. 그는 수백 개의 물을 씻고 다듬고 깍둑썰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용서를 구했다. 그날 저녁 모든 작업이 끝나고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던 그의 앞에 강순덕 여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쌀밥 한 공기와 그가 오늘 직접 담근 깍두기가 담긴 작은 종지가 들려 있었다. 고생했다. 먹어라. 그녀가 처음으로 그에게 건넨 따뜻한 말이었다. 차진욱은 떨리는 손으로 그 밥과 깍두기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깍두기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아삭하게 씹히는 깍두기에서 그는 짭짤한 소금 맛과 함께 자신의 뜨거운 눈물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 무 한 개의 무게를 그의 온몸과 영혼으로 깨닫고 있었다. 차진욱 중위가 강순덕 여사가 내민 밥과 깍두기를 눈물과 함께 삼키고 있던 그 순간, 그는 그녀의 얼굴을 차마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자신에게 그토록 끔찍한 상처를 입힌 가해자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는 그 깊은 마음의 정체를 그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식사를 마친 뒤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그녀의 앞에 정식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는 죄책감의 무게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이모님이 아닌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저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 같은 놈은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에 강순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그 투박하고 거친 손길에서 그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용서의 온기를 느꼈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사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무게를 깨닫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가짐이지. 너는 지난 몇 달간 내 몸으로 내 땀으로 충분히 그 마음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러니 이제는 고개를 들거라.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용서를 앞으로 내가 만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녀의 그 말은 마치 성자의 음성처럼 차진욱의 상처 입은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그 말 없는 용서 앞에서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병영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강순덕 여사는 이제 그를 아들처럼 대하며 살갑게 말을 건네고 요리의 비법을 전수해 주었다. 차진욱 역시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르며 식당의 꾸준 일을 도맡아 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자 식당 전체에는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이 넘쳐 흘렀다. 다른 병사들과 조리원들 역시 그들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한때 부대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던 오만한 장교가 이제는 식당의 가장 든든한 일꾼이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배식이 끝난 뒤 혼자 밥을 먹는 후임병의 옆에 앉아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휴가를 나가는 병사들에게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돈을 털어 차비를 쥐어주기도 했다. 그의 그런 모습을 사단장인 한태성 소장 역시 주임원사를 통해 빠짐없이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이 한 젊은이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남몰래 안도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차진욱의 길고 길었던 속죄의 시간은 이제 서서히 그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가장 어둡고 낮은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밝고 높은 가치, 즉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다. 차진욱 중위의 길고 길었던 특별 임무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급양관이 그에게 마지막 과제를 내주었다. 그것은 그의 지난 몇 달간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아주 특별한 시험이었다. 차중위, 자네가 이제 곧 원대 복귀를 하게 될 걸로 아네. 떠나기 전에 자네가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담아 자네의 손으로 직접 자네의 옛 부하들인 중대원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한번 준비해 보게. 메뉴 선정부터 식자재 발주, 조리, 그리고 배식까지 모든 과정을 자네가 총책임자가 되어 진행하는 걸세. 할 수 있겠나? 그것은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제안이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최고의 밥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차진욱은 자신의 생애 첫 밥상을 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그는 가장 먼저 중대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알레르기가 있는 병사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파악했다. 그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먹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식단을 짜고 싶었다. 그는 이씨 할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철원 평야에서 갓 수확한 가장 신선한 채소를 공수해왔고 군수지원대대의 행정보급관에게 부탁하여 가장 질 좋은 육류를 확보했다. 그는 식자재 하나를 고를 때도 자신이 거쳐왔던 그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마침내 약속된 저녁이 되었다. 그날 병영식당의 메뉴는 오직 그의 중대원들만을 위한 특별 메뉴로 구성되었다. 그가 직접 끓여낸 구수하고 진한 부대찌개, 철원의 신선한 채소로 만든 상큼한 겉절이,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좋아하는 달콤 짭짤한 떡갈비까지. 그는 중대장 시절 입었던 깨끗한 전투복 대신 정든 취사복을 입고 직접 배식구 앞에 섰다. 그리고는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중대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그의 식판 위에 정성껏 음식을 담아주었다. 많이 먹게, 전우. 훈련하느라 고생 많았네. 이거 먹고 힘내게.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 차갑고 권위적인 지휘관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부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헤아리고 그들을 아끼는 따뜻한 전우애가 담겨 있었다. 병사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그의 모습에 놀라움과 감동을 느끼며 그가 차려준 밥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게 먹었다. 그날 저녁 병영식당은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한 명의 지휘관이 자신의 과오를 씻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것을,
그의 부하들이 함께 지켜보고 축복해주는 아주 특별하고도 성스러운 축제의 장이었다. 차진욱은 자신의 생애 첫 밥상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진짜 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차진욱 중위가 중대원들을 위해 차려낸 생애 첫 밥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무렵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면 예고 없던 손님 한 명이 들어섰다. 바로 사단장 한태성 소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번쩍이는 별을 단 군복이 아닌 평범한 아들의 모습, 즉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다. 그의 등장은 중대원들에게는 작은 놀라움을, 그리고 차진욱에게는 커다란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한태성 소장은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식당 한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차진욱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배식을 하고 병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죄인을 심판하는 지휘관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길을 잃었던 젊은이가 마침내 올바른 길을 찾아낸 것에 대한 대견함과 자신의 어머니가 베푼 용서가 헛되지 않았음에 대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모든 배식이 끝나고 중대원들이 식당을 빠져나가자 사단장은 조용히 차진욱을 불렀다. 차중위 수고 많았네. 나도 저녁을 못 먹었는데 자네가 만든 음식을 좀 맛볼 수 있겠나? 차진욱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단장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담아왔다. 그때 주방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순덕 여사가 작은 밥상 하나를 더 들고 나왔다. 이왕 먹는 거 다 같이 먹세. 시장이 반찬이라고 여럿이 먹어야 밥맛도 더 좋은 법이니. 그녀는 사단장과 차진욱의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렇게 청성부대의 최고 지휘관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한때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젊은 장교의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그 식탁 위에서는 군대 이야기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지 않았다. 대신 한태성 사단장은 아들처럼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지독하게 가난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이야기.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힘을 얻고 군인의 꿈을 키웠던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차진욱에게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리고 강순덕 여사에게는 아련한 추억처럼 다가왔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지. 하지만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을 탓하는 법이 없으셨네. 언제나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아셨던 분이야. 자네가 오늘 자네의 부하들에게 나누어 준 그 밥상처럼 말일세. 사단장의 그 말에 차진욱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 그 거대한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사단장의 관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품어 안는 한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저 사단장의 아들이 차려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했던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태성 사단장은 차진욱 중위를 향해 지휘관으로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평온을 되찾아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를 담고 있었다. 차중위, 자네의 길고 길었던 특별 임무는 오늘로써 모두 끝났네. 자네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네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했어. 나는 자네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믿어 의심치 않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앉은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래서 나는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하네. 물론 자네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기록은 지워지지 않을 걸세. 그것은 자네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십자가와도 같은 것이야. 하지만 나는 자네의 남은 군 생활을, 그리고 자네의 미래를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차진욱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보직에 대한 인사명령서였다. 자네를 다시 야전 부대의 지휘관으로 복귀시키려 하네. 물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걸세. 가장 험준한 격오지에 위치한 소대, 가장 통제하기 힘든 소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게야. 그곳에서 자네가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몸소 실천하고 진정한 리더십을 증명해 볼 수 있겠나? 그것은 차진욱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자신 같은 죄인에게 다시 한번 부하들을 지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흘러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단장과 그의 어머니를 향해 허리가 부서져라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단장님,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 남은 군 생활 전부를 바쳐 두 분께 진 빚을 갚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제 부하들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그의 다짐은 더 이상 허황된 엘리트의 오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시련을 통해 단련된 진정한 강철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강순덕 여사가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그래, 태성아. 잘한 결정이다. 저 아이는 이제 우리 부대의 그 어떤 지휘관보다도 더 훌륭한 별이 될 게야. 그날 밤 사단장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한 명의 죄인이었던 젊은 장교는 신분과 계급을 떠나 한 식탁에서 똑같은 밥을 나누어 먹는 겸상을 했다. 그 겸상은 모든 과오가 용서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의식이었다. 시간은 흘러 대한민국 최북단을 지키는 청성부대에는 새로운 전설이 쓰이고 있었다. 가장 험준하고 통제하기 힘든 부대만을 골라다니며 부임하는 곳마다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부대로 탈바꿈시키는 푸른 별의 진짜 별이라 불리는 지휘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의 이름은 이제 소령 계급장을 단 차진욱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오만하고 냉정한 엘리트 장교가 아니었다. 그는 부하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그들의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짜 참군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부하들과 언제나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곳에서 잠을 잤으며 가장 위험한 훈련에는 언제나 가장 먼저 앞장섰다. 그의 지휘 방식은 독특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보다는 설득했고 통제하기보다는 소통했다. 그는 매일 저녁 병영식당을 찾아 배식을 도우며 병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과로 삼았다. 어느 날 육군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과거의 자신처럼 오만함으로 가득 찬 한 신임 소위가 그의 부대로 부임해 왔다. 그 소위는 병영식당의 밥이 맛이 없다며 공공연하게 불만을 터뜨리고 다녔다. 그 모습을 본 차진욱 소령은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조용히 불렀다. 그는 그를 꾸짖거나 처벌하는 대신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 그에게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 속에는 낡은 병영식당 앞에서 한 노인과 별을 단 장군, 그리고 죄수처럼 고개를 숙인 한 젊은 장교가 함께 서 있었다. 박소위, 자네 눈에는 이것이 그냥 밥으로 보이는가? 차진욱 소령이 나지막이 물었다. 지휘관의 진정한 리더십은 번쩍이는 작전 계획서나 화려한 전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세. 그것은 바로 이 밥 한 그릇의 무게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걸세. 이 밥상 위에 우리 부하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걸세. 그는 자신이 겪었던 길고도 아팠던 과거의 이야기를 새로운 후배에게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 어떤 전술 교리보다도 더 깊은 울림과 교훈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청성부대를 비추는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는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길 잃은 이들이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빛나는 별, 바로 진북성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그 빛은 그가 받은 한 그릇의 따뜻한 밥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